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친화의 달인이 되어라. 이제 친화의 내용 위주로 되어 있어요. 자, 남의 입을 빌려 자신의 존재감을 3배로 키워라. 요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고 할 때 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일을 즐겨한다. 당사자끼리는 첫 대면이라도 둘 다 나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만나면 공통의 화제로서 내가 등장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은 결코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나에 대한 칭찬의 말을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외의 효과를 내는 경우는 많다. 함께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나를 칭찬할수록 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의 존재감은 3배 이상 커질 것이다. 감사나 칭찬의 말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하는 편이 가장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용무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손님에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본다. A씨 사무실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 아 그렇습니까? 사실 나는 A씨에게 크게 신세진 적이 있습니다. 만나시면 제가 안부 여쭙더라고 전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접 A씨를 만나서 인사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자기가 없는 곳에서 칭찬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쁨은 직접 칭찬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법이다. 유용하죠. 이렇구나. 그 다음에 칭찬은 사람의 사기를 높인다.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하는 일련의 행동에는 사실 일관된 원칙이 있다. 그다지 거창한 것은 아니고 다름 아닌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간단한 듯 하면서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람이란 남의 단점이나 실패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칭찬의 이유를 발견하는 데는 인색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겸양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동양적 사고방식이 작용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겸양도 지나치면 상대방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법이다. 아무튼 지나친 겸손을 미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남의 입을 빌려서라도 칭찬의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애쓴다. 조직을 바꾸는 힘은 정책이나 자금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직원 개개인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비롯될 따름이다. 자, 상대방의 미움까지도 자신의 사랑으로 포용하라. 무슨 성인군자 같은. 자, 이 챕터에서는요. 사랑이 깊을수록 그만큼 미움도 깊어진다는 말이 있다. 애정 표현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말에 비유겠지만 사실 사랑과 미움은 같은 종류의 감정이다. 따라서 사랑의 반대말은 결코 미움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랑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무시가 아닌가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시도 그렇고 무관심 뭐 이런 건데 같은 말이죠. 무시가 아닌가 한다. 무시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은 달리 대처할 방도가 없다. 나를 미움으로 대하는 상대방의 품속으로 살포시 뛰어들어 그의 모든 것을 포용하려 해야 한다. 다가설까 밀어낼까를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끌어안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반감을 당연한 감정으로 받아들여라. 이제 이 챕터는요. 자,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스스로 올바르다고 확신하며 어떤 논쟁에서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라도 선뜻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외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안으로는 엄격하고 차가운 외유 내강형이 되고 싶지는 않다. 지금에서야 느낀 사실이지만 반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편이 되었을 때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이 반감을 가질수록 오히려 더 의욕이 생기는가 보다. 그래서 상대방이 반감을 가지면 나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자기 단점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이 되는다는 거죠. 자, 10명의 내 편이 있으면 10명의 적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자, 이 챕터는요. 나는 10명의 내 편이 있으면 10명의 적이 있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편도 없다. 적이 생겼다고 해도 대응하기에 따라서 내 편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적이 아닌 관계로는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적을 만드는 일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발판을 굳게 다지는 편이 낫다. 원망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그 일이 중요하다면 일부러 용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과 마주치더라도 좀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편애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편애하지 않는 쪽의 점수를 깎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양쪽에 공평하게 50점씩 주어야 할 것을 80점과 20점을 주는 대신에 80점과 50점을 주면 되기 때문이다. 점수를 이런 방식으로 주는 발상은 내 편을 많이 만드는 동시에 적의 숫자를 줄여준다. 적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적을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다. 적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신경이 되면 내 편, 네 편 따지지 않고 그들 모두를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수 있다. 경영자료 다발보다는 직원들의 얼굴이 담긴 앨범이 중요하다. 자, 이 패턴은요. 그 사례입니다. 후쿠오카의 부임회에서 첫 출근한 날 나는 경영 전반에 관해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나는 대략적인 것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직원들 전원에 사진이 담긴 앨범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나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단합된 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과거의 경영 실적을 검토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휴대전화로 예약에도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 챕터는 내용은 좀 재밌는데 이렇게 따올 만한 문구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 성사되기 전에 미리 일정표에 기입하라. 이건 좀 약간 뭐랄까 좀 신선했어요. 자, 보면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앞으로도 만날 필요가 있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지 않는 한 특별히 만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진다. 나는 첫 만남 이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야겠다는 판단을 내리면 우선 내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약속을 내 임의로 일정표에 잡아둔다. 일주일 뒤 만나겠다든가 한 달 뒤 다시 한번 찾아가겠다는 등 예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적어놓는 것이다. 다음에 언제쯤 만나는 것이 좋을지는 만난 직후에 가장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좀 이상하죠? 자, 그래놓고 자, 예정은 미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정이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법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단지 일정표에 적어놓은들 곤란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날 형평이 나쁘면 상대방은 거절할 것이고 운이 좋으면 모처럼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며 내일이라도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줄지도 모르는 거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은 상대방과 확실한 일정을 잡지 않으면 기입하지도 않고 일단 기입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것 같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한 뒤에 어디로 갈 것이고 누구와 만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상대방과 약속을 해야만 용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용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거절하면 뭐 다음에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볍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모든 일이 수월해진다. 자, 여기서는요. 나는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강연 전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 강연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얼른 강연장 입구로 간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오늘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얼마 후면 연단에 서서 강연을 할 사람이 강연장 입구에서 명함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수강자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때로는 강연이 끝난 뒤에 출구로 나가서 참가자들을 전송할 때도 있다. 나로서는 나를 강연자로 불러준 주최자가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취재 원고를 교정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다. 의뢰한 곳에서 3일 기한을 주어도 나는 그 자리에서 처리해버린다. 그리고 다음날 스텝이 기한이 남아서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나는 그들을 꼬집는다. 내가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겠는가? 상대방은 내 형편을 봐서 최대한 날짜를 끌었는지도 모른다. 하루라도 빨리 보내주면 상대방은 형편에 맞게 선택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에게 일을 의뢰한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내가 가볍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상대방이 하는 일도 수월해지는 법이다. 자, 말이란 전달할 때 비로소 효과가 배가 된다. 자,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전달한다는 것이다. 신선했어요. 자, 상대방이 한 말을 듣기만 해서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진위가 올바르게 전달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따라서 그 말을 듣고 제3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봐야 비로소 내가 했던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됐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제대로 전달을 했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잡지에서 나와 관련된 기사를 다뤘다고 가정을 하자. 이 기사를 읽은 사람이 신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군요 하면서 내게 호의를 갖고 전해준다. 그때 내가 그렇습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말을 하고 말면 그것으로 대화는 단절된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가 마음에 들었던 점을 입 밖에 내면서 적당히 읽어넘겼던 부분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는 이런 부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분도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고생이 많았을 텐데 그 말씀을 기자분에게도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기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장 신경을 인터뷰 기사니까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은 당연히 기사를 쓴 기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스카가 매우 기뻐했다는 말을 전해들으면 기자도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도 제3자의 힘을 빌려서 효과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자, 흥정을 잘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 자, 이 챕터에서 보면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흔히 OW1H를 이용한다. 그러나 위에 OW1H는 매스미디어에서 적용하는 원칙으로서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는 W와 H를 각각 하나씩 더 추가해야 된다. 자, whom, 누구에게. 그리고 how much, 얼마나. 강연회 등에서 실제로 청중을 앞에 두고 말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항목이 바로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나이다. 자, 여기서 얼마나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얘기를 할 거냐, 얼마를 쓸 거냐, 이런 건데. 자, 오사카 상인은 손님을 응대할 때 결코 정면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 한 손으로 옆에 놓인 주파나를 튕기며 이 정도는 괜찮겠습니까? 하고 타협점을 끌어낸다. 이는 흥정을 잘하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 반대로 경험이 적은 직원은 상사에게 질책을 받을 때 상사의 정면을 바라보고 선다. 약간 비스듬히 서 있으면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정도로 끝날 일인데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정말 한심한 사람이군 하면서 쉽게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한테 질책받을 때요.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시선을 좀 피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자, 인맥을 쌓기 위해 투자한 비용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이 챕터는요. 기회란 기다리기만 해서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노력과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규범은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한다. 기계화나 합리화가 이루어질수록 세상에는 일정한 규범이 형성된다. 심지어는 인간 자신이 마치 기계라도 되는 양 규범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술집에서도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가게에 따라 차이가 있을 법도 하건만 종업원마다 하나같이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등의 말을 한다. 나는 그 말을 친절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동 판매기를 통해 나오는 말과 똑같은 감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틀에 박힌 그런 말 말고 자기만의 말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분명 형식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형식에 살아있는 마음을 담으려면 규범은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기쁘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자, 나카우치 다다시 씨와 만나게 해달라며. 나카우치 다다시 씨는 그 도지사예요. B 씨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 내용을 나카우치 씨에게 전달해서 시간을 정한 다음 B 씨에게 그 결과를 알릴 때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카우치 다다시 씨는 이 회사 사장님이네요. 사장님도 당신을 만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없는 말이지만. 자,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야 할 때도 약간의 궁리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약속 시간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7시 반이 좋다고 하기에 그 시간을 정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 시간을 전해 듣는 상대방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쉽게 수긍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7시 반이면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 괜찮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시간을 정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 정보가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사장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더군요 했는데 사장이 나중에 얘기했더니 그 말이 한 적이 없다 이러면은 서로 난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이제 준비는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개입된 인간관계를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연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기뻐할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운은 좋다고 생각할수록 따라오게 마련이다. 나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운이 집중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운은 우연히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손으로 거머쥐는 것이다. 어떤 현상을 두고 그것을 멍청이 바라보고만 있는 것과 운이 좋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
장마가 한창인 계절이라면 수국의 아름다움을, 추운 날이라면 때 아닌 비로 방 안에 앉아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는 등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어떤 경우라도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 주변에서 생길 수 있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득을 보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자, 한 번 더 하는 수고를 통해서 진실을 전달한다. 감사의 말을 전할 때도 걸으면서 하기보다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본 상태에서 하는 편이 더 큰 효과를 얻는다. 남이 어떤 일을 해주었다면 일반적으로 3번에 걸쳐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 즉시 인사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감사의 편지를 적어보내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역시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추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방에게 시선을 돌리는 행동 또는 꼭 다시 한번 찾아주십시오 하며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 번 더 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간단하다. 즉, 한 번 더 하는 수고를 표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입니다. 경영의 사활은 상훈에 달려있다.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한 사람의 힘을 3배로 활용하라. 이 챕터는 이 사람이 직접 이제 쓰러져가는 회사를 이렇게 세우면서 했던 경험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절대로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 내가 적자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신천지로 부임했을 때 내 자신에게 부과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일에 의미부여를 했을까? 이는 회사를 회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확실히 드러난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란 인연이 되어 같은 회사에 모인 동료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이 영리 추구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이익을 올리는 일은 회사 안에서 동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명확하다. 설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완전 가동시키는 거다. 그렇다면 설비를 완전 가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 생산성을 2배로 높이면 된다. 그렇다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다. 한 사람이 복수의 부서에서 일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격리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격리부서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결혼식 유치를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고, 호텔 식당을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접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식장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적자를 회수했는지 다소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가 맡은 역할이다. 그 비결은 앞에서 밝힌 그대로다. 즉,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에 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진정한 목적의식을 갖게 한 점, 동료의식을 높여서 부서 간 벽을 허물어뜨린 점,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금보다 2배, 3배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 점,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다. 자, 매출을 올리는 일 외에 다른 목표를 세워라. 자, 얼마 전 한 여행사 사장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회사가 갓 출범했을 때 겪었던 일들이 가끔 그립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회사 규모가 작아서 고생도 많았지만 점점 커가는 과정에서 일하는 보람을 느꼈던 모양이다.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당연히 다음 목표를 세우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는 직원들의 사기를 유지시키는 일만으로도 벅차다며 내게 한숨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세운 회사의 사운이 해마다 매출을 올려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사람들에게 여행을 통해 멋진 추억을 남겨주려고 또는 레저의 폭을 더욱 넓히겠다는 의욕으로 회사를 설립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고도성장이라는 달콤한 경험을 하는 동안 이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일 자체가 목표가 되어 본래의 목표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앞에서도 밝힌 대로 이익은 회사라는 조직에서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자, 완벽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성공주의로 무장하라. 경영자가 자신의 생각이 말단 사원에게까지 구석구석 침투되기를 바란다면 완벽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나는 완벽주의자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고 싶지는 않다. 아무도 찬동하지 않았던 것을 어느 날 한 사람이 이해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숫자를 늘려간다는 사실이 기쁠 뿐이다. 그 기쁨은 다음 행동의 에너지로 작용한다. 모든 일은 최초의 단 한 사람, 단 1%에 불과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단 1%의 성공에서도 기쁨과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런 성공주의를 관철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주의자는 짜증을 많이 내죠. 근데 성공주의자라고 하면 아, 전달이 됐구나.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구나. 내 말이 점점 먹히고 있구나. 이제 이런 과정에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사장이 직원을 위해 일하면 직원은 고객을 위해 일한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또 다른 책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경영자가 직원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상품이나 토지 등 재화에 의존해서 고객을 중요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고객과의 접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시대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이 가능할 리 없다. 그러므로 기업은 종업원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 자,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발신해야 하는가? 내가 매스컴에 자주 나서는 까닭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근무하는 이 회사는 분명 갚아야 할 원리금이 적지 않다. 세상은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많은 회사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 평가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호텔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큰 목소리로 발언해야 할 때도 있다. 우리가 어째서 이 사업을 존속시키려고 하는가? 그 이유와 미래의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싸울 무기가 없는 우리로서는 그런 불안감에 맞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보를 발신하는 일밖에 더 있겠는가. 정보를 발신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회사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외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를 버리고 둘을 얻는 지혜. 자, 우승할 때나 우승 경쟁에 참가할 때만 관중이 많아서는 안정된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건 지금 야구단 했을 때 얘기입니다. 동구장. 우승하거나 우승 경쟁에 참가할 때, 그러니까 페넌트 레이스 올라갈 때, 그때만 관중이 많으면 경영이 불안정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우승이란 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구단의 성적에 의존하는 관중 동원은 해마다 심한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승리를 기뻐하는 체제를 만든다면 관중들은 기꺼이 야구장을 찾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승리를 기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당연시되던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았다. 후쿠오카의 야구 팬들이 다이의 팀을 응원하게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결국 내가 생각해낸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었다. 기득권이란 다름 아닌 구단의 로고, 캐릭터, 마크나 테마송 등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가리킨다. 그 모든 것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거저 들어오는 5억엔 이상의 사용료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후쿠오카 돔구장의 관객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우승하던 해에 보여준 팬들의 성원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가게마다 거리마다 다이의 깃발이 펄럭이지 않은 곳이 없었고 거리의 시민과 팀이 일심동체가 되었다. 따라서 관중 수도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보잘것없는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써 더 큰 가능성과 만나게 될지 모르고 지금까지는 손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중요한 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중요한 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포기하는 용기. 자, 보죠. 후쿠오카 다이의 호크스의 로고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서 나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즉, 지금까지 올바르다고 생각해왔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이후 내 사고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상사는 직원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함께 찾아내서 저마다의 목표를 갖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더러는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던 관념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 그것을 버림으로써 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즈니스 면에서도 올바른 일은 더러 무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평론가가 아니므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우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운 다음 계획대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즉,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정보를 발사하는 일이다. 또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때로 그것이 두려워 의사결정을 회피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결단 내리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동료보다 외부로부터 원망을 들을지 모르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만큼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의사결정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두루 살피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란 본래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하 직원이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의사결정으로 인해 남의 원망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다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전부 책임질 테니까 하고 용기를 북돋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변화 속에서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다른 사람의 부탁은 가급적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보통 위에서 하는 부탁이었더라고요. 경험했던. 나는 위에서 지시하는 일을 좀처럼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환영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나중에 고민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루하루가 고민의 연속이지만 고민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점이 확실해지는 이점도 있고 쉽게 해결 방법을 찾아낼 때도 있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소 경솔하게 비칠지는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많은 의사결정의 경험이 인간을 성장시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보만 수집해서는 성장하지 않는다. 전 이 말은 공감합니다.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자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이런 자세만 갖추고 있다면 남이 경솔하게 받아들인 일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더구나 경솔하게 받아들여 설령 실패하더라도 체면만 조금 깎일 뿐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다. 체면이 깎이는 일은 결코 손해라 할 수 없다. 실패가 다음 성공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상대방이 부탁을 한다는 건 내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더더욱 거절할 필요가 없다. 실패했다면 그 책임은 부탁을 해온 쪽에도 있는 거다. 몰라서 못하겠다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 아무튼 나는 무조건 예 하고 대답해버리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 날의 연속이었다. 나로서는 모르는 일, 예상 밖의 일 투성이었다. 그리고 정작 부임해보니 전임자가 주어진 예산을 전부 써버려서 내게 남겨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매출 규모를 15배나 신장시켰다. 몰라서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기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나의 신념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자, 모른다거나 할 수 없다든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든가 하는 변명의 말을 하는 것은 한낱 책임전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각오로 나는 내가 맡은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 좀 배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냐?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일은 노는 시간 속에서, 노는 시간은 일 속에서 찾아라. 제가 못하는 거지만, 대단해서 가져온 문구입니다. 내가 하루에 4시간만 잔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쉬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내가 쉬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많다. 내가 말한 4시간이란 온몸이 쉬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신체의 일부가 쉬는 시간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앉아있을 때는 다리가 쉬고 있고 기차를 타거나 택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눈을 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나는 쉬고 있다는 안도감을 맛볼 수 있어서 정신까지 맑아진다. 헐... 자, 일을 의무로만 생각하면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하다. 일관계로 만난 사람도 얼마든지 사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한밤중에 메일을 주고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메일을 보내면서 자신의 취미를 밝힌다든지 술 한잔을 하자는 제안, 개인적인 상담을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일관계가 아니고선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고 가까운 친구 사이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한 나이를 뛰어넘어서 깊이 있는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세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의 폭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일하면서 놀고 배울 수 있으면 삶의 재미는 3배로 늘어난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비록 자기 수명이 50살이라도 그다지 짧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실패란 뜻대로 되지 않은 경험일 따름이다. 자, 실패의 경험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슴속에 확실하게 새겨두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 인간이란 실패보다도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이나 부하 직원에게 이게 이제 반전이에요. 실패를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경험이라 생각해라.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경험이 많냐 성공한 경험이 많냐 라고 하면 성공한 경험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패를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경험이라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자동차의 후진 기어는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경험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궤도 수정을 통해서 성공의 길에 들어서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내가 인생에 실패란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거기에 있다. 전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경험은 분발을 유도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자, 1%의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가능성이 50% 이상 되지 않으면 높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이에 대해 언제든 반론할 자신이 있다. 자기 경험이 있다는 얘기겠죠. 모든 일은 제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비록 1%라도 1%나 되는군 하고 생각하면 그만이고 그 1%에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1%의 가능성을 믿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자, 인간 네트워크가 있어야 비로소 운도 따라온다 라는 챕터도 있었고요. 자, 미래에 아무 선물도 하지 못하는 비즈니스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좀 이 사람의 어떤 철학 같아요. 인생이란 보통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정 기간의 삶을 말하지만 더 넓은 의미는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미래 영거까지를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그중 한순간을 응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즈니스 역시 영속적이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걸 짧은 순간 응축해서 자신의 생업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 올바르다고 한들 그것이 미래에 보탬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래에 어떤 선물을 전달해야 할까이다.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챕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존공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존공영이라는 말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생기지 않는데 느닷없이 누가 나를 찾아오겠느냐. 대부분은 자신에게 무슨 득이 있기 때문에 남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섣불리 공존공영 운운했다가는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반전이에요. 내 행동의 출발점은 오로지 상대방이 기뻐하기만 한다면이다. 그러니까 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걸 보면 나는 기뻐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 한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없을 때 화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공존공영을 추구한다는 것은 화낼 준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왜 남을 위해 일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사람관계를 이해득실 관계로만 판단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공존공영을 추구하지 말고 남을 대하더라도 10번 중 1번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더욱 값지게 만든다. 자, 실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소중한 것을 지켜라. 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내 경우 그들은 회사 직원이고 가족이다. 그 사람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밖의 일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내가 매스컴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있어도 전혀 취재를 거부하지 않는 까닭은 그런 원칙만 저버리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몇이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사장들은 모회사나 세상의 평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마련이다. 그래서 취지를 받을 때마다 항상 실현을 두려워하며 긴장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켜주지는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먼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본연의 모습을 상상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방법을 찾아라. 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회사 생활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여도 처음부터 지향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큰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의 원점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장사의 근본이다. 따라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즐겁다는 장사의 근본을 장사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수시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자, 맺은 말입니다. 장사란 본래 더러운 흙탕물에서 뒹구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자, 내용은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시선과 시선을 부딪히고 상대방의 마음속을 읽은 다음에 비로소 돈을 지불하고 그 가치를 손에 넣는 것이다. 특히 품질이나 디자인이 좋아도 좀처럼 물건이 팔리지 않는 요즘에는 좋은 상품이라 물건을 사기보다는 남들이 권하는 상품이라서 산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장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이룬다면 나 혼자 아무리 가진 정성을 다 쏟는다고 한들 내 능력에도 한계는 있다. 또한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사가 그리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2배, 3배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나는 평론가가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가다. 실무가에게는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그것을 실천할 사람이 없으면 회사는 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단 한 사람이 찬성해도 내일은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점점 늘어나리라는 사실을 믿고 최초의 한 사람에게 갖은 정성을 쏟고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투수합 야구할 때요. 투수합 땅볼을 치더라도 1루를 향해 전력 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20번 혹은 100번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때마침 투수가 실수를 범해서 1루에서 세이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보잘것없는 가능성에 도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여신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거지 말입니다. 여기까지 상훈이라는 책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